자, 우리가 오마이 포럼을 지금 한 6,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주제에 대한 그 관심이 제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참석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우리 오늘의 좌장으로서 여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열려진 문으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주에서 막 배달된 배즙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정돈이 되셨고요.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20분의 시간을 가지는데 과연 20분을 잘 맞추실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반드시 맞추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이 인생학교, 애프터스쿨, 그다음에 대안교육 이거를 진짜 오래 전부터 하셨어요.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흐름을 철학적 가치에서부터 이렇게 쭉 정리해 오신 우리 감신대 교수님이시죠. 송순재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순전히 7시 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혼비백산했겠는지 아시겠죠? 너무 중요하고 좋은 자리인데 그래도 애교로 이렇게 봐주셔서 넉넉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생학교 이건 우리 오 대표님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붙이신 이름인데 덴마크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탐사하시면서 이제 애프터스쿨레를 만나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건 인생학교 같다. 역시 좋은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애프터스쿨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세계에 우리보다 먼저 근대 공교육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도된 다양한 대안학교나 아니면 혁신학교들이 반드시 우리의 공부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하나의 대화 상대자요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먼저 그 길을 간 문화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사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 탐사를 시작한 것은 한 20여 년 전인데 실제로 이제 덴마크에 딱 이렇게 눈이 멈춘 거는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내 초에 처음 이제 그러한 탐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한 4-5차례 덴마크를 탐사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서 닿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애프터스쿨레였습니다. 애프터스쿨레가 뭐냐? 한마디로 영어로 얘기하면 애프터스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애프터스쿨입니다. 영어로.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과 후 학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려요. 근데 애프터스쿨 안에 여러 뜻이 있겠죠. 근데 덴마크에서 말하는 이 애프터스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공부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자기의 관심 분야, 자기의 삶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의 삶의 독특한 성격, 개성, 가능성, 현재와 미래적인 가능성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을 구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을 공교육과는 별도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 기회를 사회적으로 보장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혹은 160여 년 전에 시작된 그런 학교입니다. 인상적인 거는 이 학교의 전통이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공교육과 갈등과 논쟁을 거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협력 관계로 이제 들어가서 안착할 때까지 대단한 그 도전과 그리고 긴장과 갈등과 그리고 협력과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간. 그래서 지금은 공교육과의 협력 체제 속에서 덴마크의 청소년들과 덴마크 민주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오늘날의 덴마크가 있게 한 하나의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삶을 위한 교사대학에서, 삶을 위한 교사대학은 우리나라의 그 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그 대안적 가치를 연구하고 좀 함께 공부하자, 그런 모임에서 결성된 대한대학입니다. 삶을 위한 교사대학, Teachers College for Life. 근데 이 대학에서 작년 말에 3일 동안 이 덴마크 애프터스쿨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덴마크 자유학교하고 덴마크 애프터스쿨레하고 한국의 공교육하고 비교한다면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잘 모르지만 며칠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받은 인상으로는 한국의 교육은 지식교육, 그러니까 대학 입시 교육이고 덴마크 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딱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륜을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통찰력 있게 집어내신 것 같아요. 대학 입시 경쟁 교육과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이 대비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성격을 잠깐 되돌아 봅시다. 이거는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경쟁 체제 하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이고,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지식에 맞춰져 있어요. 객관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주의적 지식 교육을 통한 그런 경쟁 체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 체제가 요 한 단어 안에 딱 집약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열중차려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학교가 존재하는가? 저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존재하는 학교는 뭐냐? 대학만 존재합니다. 대학만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대학의 하위 단계의 학교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존재하기는 해도 헛개비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제도를 고쳐야 된대요.
근데 어느 세월에 고칩니까? 어느 세월에 제 손자가 다닐 때 아마 바뀔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결국 모든 책임을 대학 입시 제도에 돌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해봐야 엉덩이 딱 붙이고서 이쪽에 앉았다 저쪽에 앉았다 그런 식으로 밖에는 어떻게 운신을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체제 속에 우리 아이들 키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학 입시 체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하위 단계에 있는 학교들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 초등학교를 본질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중학교를 본질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고등학교를 본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결국은 그런 노력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안학교도 만들어진 거고 또 공교회 간의 혁신적인 그 노력도 이루어져서 결국 혁신학교 혹은 학교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원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학교의 변형, 철저한 패러다임상의 변형을 우리가 요청하게 됐다. 그 문제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지금 우리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지식교육인 한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몰골은 너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교육의 본령이 근본적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프터스쿨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 전반에 대해서 그 던지는 그러한 물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프터스쿨레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기 덴마크입니다. 공립학교와 병립해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1학년에서 9학년 혹은 1학년에서 10학년 사이에 공립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구조와 병렬해서 자유학교가 있는데 그 자유학교의 마지막 단계에서 1년의 그 틀을 제공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쪽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관심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해서 개성과 자신의 인생 행로를 탐색하고 심화하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중점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교육을 깔고 그러면서 인생 행로를 탐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 설계학교다 혹은 인생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점 학교고 그런데 이 학교를 근데 이런 학교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개성을 신장시킨다, 개성을 탐색한다 이런 거 있지만 민주 시민 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민의 그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또 하나 이렇게 딱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숙학교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색은 뭐냐면은 덴마크 정신입니다. 덴마크의 역사와 혼을 배우는 그런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를 기반해 있는 학교고 공동체를 이 상태에서 좀 더 각성된, 계몽된 그런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그런 그 철학을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들 수가 있겠고, 현재 매 학년 학생 중에 25% 정도가 여기에 지원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월에 교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열흘 다녀왔습니다. 애프터스쿨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탐사를 했는데, 그중에 라이스비라고 국제 정치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이게 학교 전경이고, 이건 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교장 선생님 사택인데 코끼리가 있어요. 여기 코끼리가 여기 있는지 하여튼 어울리지 않는데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이건 이제 학교 일상들을 이렇게 쭉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인데 보통 여기서 학교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처음에 매일 같이 아침마다 10분 동안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전통적인 노래도 부르고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덕담도, 인생의 덕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하루를 이렇게 엽니다. 그러니까 시와 노래와 역사와 일상생활을 통해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구조죠. 그 자리입니다. 이건 그냥 학교의 모습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정감이 넘치고 뭐 이렇게 막힌 거 없고 복잡하지 않고 그런 인상을 선생님들이 많이 받으셨고요. 식당에서 아주 대접을 잘 받았는데 관계를 좀 만들어 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애프터스쿨레가 처음 탄생했던 위슬링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인데, 여기 현재 애프터스쿨레와 또 포크 하이스쿨, 그러니까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꼭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다 왔죠. 그 안에 홀인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한테 훈화를 하고 계시네요. 그 안에 이런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애프터스쿨레의 사상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룬트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만이 아니라 평민들도 동일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 평민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농민입니다. 농민 청소년들이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농민 청소년들이 그 엘리트가 받는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깨어나야 된다. 미망의 세계에서부터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enlightenment of people이라고 해요. People's enlightenmen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재 상태의 평민이 아니라 깨어난 국민, 깨어난 평민을 지향했어요. 그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각하고 자기 사회 의식을 갖고 또 우리 덴마크 사회에 좀 더 진보된 상태, 사회 정치적으로 진보된 상태,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시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평민들이 우리 덴마크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그래서 대개 한 14세부터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초기까지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학교 설립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된 학교가 포크 하이스쿨입니다. 덴마크어로는 포크 헤어스쿨레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시민대학. 그냥 그대로 그냥 옮기면 평민대학입니다. 평민대학.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인을 위한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로 나뉘어졌는데, 성인을 위한 학교는 평민대학이 되고 이쪽은 애프터스쿨레가 된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한
실천적인 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틴 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여기 자료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상 뒤에 그건 우연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작용을 이 두 분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도 그 맥은 그 흔적은 덴마크 사회에서 면면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의 덴마크를 있게 했던 두 사람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삼쇄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삼쇄에 있는 삼쇄 애프터스콜레 인데 이건 스포츠 애프터스콜레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중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이렇게 굉장히 팬시한 애프터스쿨레도 있지만은 저희가 찾아간 애프터스쿨레 가운데는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애프터스쿨레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농업 애프터스쿨레였어요. 농사 애프터스쿨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 그러니까 아주 첨단을 걷는 국제 애프터스쿨레에서 농사 애프터스쿨레 이렇게까지 얼마나 다양한 애프터스쿨레들이 있겠는가 한 250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미래를 기약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따가 근데 빨리 가느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녁인 줄 알고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저녁 때 디프를 할 때도 그때는 시간이 되시겠네요? 예. 그때 그러면 더 말씀을 듣겠는데 딱 하나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인생학교 그다음에 삶을 위한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소개를 20여 년 동안 해오셨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 혁신학교 흐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때 뿌려놓은 것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것도 조금 미진하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이 됐는데 이 환경이 된 거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정승환 선생님 와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런 덴마크의 이런 아름다운 학교 전통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일찍이 받아가지고 실현한 학교입니다. 풀무 학교가. 네, 그래서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어떤 큰 정신은 서로 친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혁신 학교도 역시 그런 맥에서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자세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가 약간 이렇게 뒤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울시 교육청에 갔을 때 아주 현실적인 거, 그다음에 또 역사적인 거 이렇게 되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안승문 선생님을 모실 텐데요. 21세기 교육연구원장이시고 전 스웨덴 upsala대 객원연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승문 선생님도 오랜 동안 교육희망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흐름을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인생학교에 관한 아주 특별한 포럼이 열리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교육에 뭔가 변화가 오긴 올 것 같아요. 조정래 소설가 아시죠? 네, 조정래 선생님이 교육을 주제로 한 소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이
정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꿈꾸고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존의 교육을 깨야 한다. 예, 깨 부셔야 한다 그러면 너무 또 과격하다고 할지 모르니까 그냥 깨야 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육을 아주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뜯어 고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고 하는 게 저는 그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 인생학교이자 또 호이스콜레 덴마크에서의 그 자유교육의 그 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상상을 아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마침 우리 그 오연호 대표님께서 이런 그 인생학교를 교육학자의 책과 교육자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인생학교에 관한 이 담론을 우리 사회 전체에 크게 확산시켜 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두말할 필요 없이 이 행복 지수가 1위인 덴마크인데요. 예, 2위 41위가 한국인데 이 중에 7위까지를 놓고 보면 그 속에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4개가 들어 있어요. 7위까지. 그래서 저는 그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나 덴마크 인생학교들이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주는 그런 새로운 시사점과 함께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큰 기획은 교육만 어떤 떼놓고 생각하는 이 교육을 설계하는 그런 기획을 넘어서서 사회를 재설계하는 그런 기획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우리 사회를 복지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한 기획과 큰 기획과 우리 교육을 그야말로 복지와 삶의 교육으로 인생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큰 기획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다만 함께 가지 않고 저기 경남의 아무개처럼 자꾸만 그 복지를 그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그 사실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다 내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 구별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이제 오히려 저는 참 고맙게 여겨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가 뭔지를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사를 우리는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은 이런 행복한 나라,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나라의 교육을 우리가 좀 그 벤치마킹하고 뭔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자. 그래서 저도 이제 벌써 한 15년이 넘은 것 같네요. 송순재 교수님이랑 같이 덴마크에 가서 한번 쭉 돌아봤던 때가 예. 그래서 저는 이 국가 주도의 복지 체제와 자유학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적일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유교육의 전통이 아주 정교하게 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조화가 덴마크의 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복지 국가 주도의 복지 체제가 대전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덴마크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자유학교나 그 인생학교, 애프터스쿨레 이런 시도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모델 국가주도의 복지체제와 자유교육 또는 인간교육, 인생학교 이런 것들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감한 상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은 저는 우리 교육이 그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에 있고 가장 좀 심하게 말하면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정도의 그런 교육 체제라고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제 식민 통치로 시작되었던 한일합병을 통해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36년 동안 식민지 교육 체제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꿔내는데 작용했었고 그것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방 후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현 정부도 그렇고 불과 10년 정도 되는 그런 이 이른바 보수 정권의 10년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근데 36년 동안 일제가 그보다 훨씬 강도 높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교육 체제인데 저는 그것을 정말 빨리 청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방 후에 바로 청산했어야 될 게 그거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교육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 우리의 이 시대적 과업에 굉장히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른바 샛별 같은 그런 이 흐름이 이 덴마크의 인쇄학교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운동들도 있었고 대안학교 또 작은 학교 살리기랄지 새로운 학교 만들기 혁신학교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거 역시 아주 부분적인 개량에 머물렀었다고 봅니다. 예, 아주 부분적인 개량에 머물렀다. 예. 대안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전교조가 했던 참교육도 마찬가지고 저는 본질적인 교육 체제를 이 바꾸기 위한 그런 기회까지를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있긴 했지만 결국은 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요것들을 이제 부셔야 될 거 부셔야 될 게 이제 여기 있는 한 5가지 정도. 예. 이런 걸 그대로 둔 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뭐 오디세이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한 우리의 아주 과감한 어떤 결단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의 실천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만, 예. 저는 그래서 아주 단호한 돌파구로서 인생학교라고 저는 아주 그 오연호 선생님 좀 이 장명을 잘했다고 보는데 예, 인생학교라고 하는 이 작은 돌멩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구멍일 수도 있고 어떤 가능성일 수 있는 이걸 통해서 과감하게 기존의 교육을 뜯어 고칠 준비를 하자라고 저는 좀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공교육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 키워드일 수 있다. 예. 삶과 유리된. 예. 그리고 진정으로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 또는 언젠가는 잊혀져 버릴 것들 또는 새로운 다양한 지식이 생겨가지고 없어질 것들을 가르치느라고 그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보내게 하는 12년, 16년을 보내게 하는 이 교육을 이대로 두고는 예, 그야말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퇴임하는 전교조 참교육 교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30대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한을 가지고 있어요.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 한이 곧 에너지라고 보이고 이 에너지를 그냥 불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인생학교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 대안학교를 운영한 경험 있는 분들, 대안교육 역시 아까 크게 볼 때에는 또렷한 어떤 우리의 근본을 좀 바꿔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아쉬움 그런 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는 농부나 귀농한 지식인들 또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이분들의 손은 저는 박물관이라고 보는데 이 살아있는 박물관들 예, 그래 이분들이 새로운 개념의 우리 학교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이자 동력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그 애프터스콜레 고1 전원학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애프터스콜레가 지금 오늘의 중심 화두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교육청 주도로 한번 준비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민관이 함께 같이 또는 따로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그런 모델인데 저는 이제
호이스콜레형 이것은 이제 이게 진짜 인생학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평민대학이라고 송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평민대학들을 가서 쭉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냥 처음 시작해서 우리는 40년간 뭐 한 학교에서 또는 한 직업에서 막 퇴임하면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 더 이상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요즘에는 적어도 2번 또는 3번 뭔가 이 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냥 한번 달리기 하면서 어떤 좋은 그 자동차나 배에 올라탄 사람은 끝까지 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허겁지겁 루저가 되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하더라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여기 호이스콜레형 평민대학을 가보면은 짧게는 뭐 한 3개월 길게는 7, 8개월 머물면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요새 말로 리셋하는 거 있잖아요. 리셋하면서 자기를 재충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경로를 바꿔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 번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덴마크형이라면 저는 단기 융합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희가 이제 21세기 교육연구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대학교 1, 2학년까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20명 정도를 모아서 함께 이렇게 1박 2일 해봤는데요. 아주 또 거기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연령대를 모아놨을 때와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뭐 한꺼번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기가 어렵고 서울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40명을 시범하는 것처럼 뭐 하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뭔가 삶의 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뭔가 좀 자기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인생학교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 세 번째 인생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열정을 가지고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씩 경험과 이걸 좀 쌓아가면서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그 애프터스콜레형 그 인생학교랄지 특히 호이스콜레형 인생학교 같은 경우가 지방에 곳곳에 많이 생겨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배움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필요한 뭔가를 꼭 배운다기보다는 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뭔가 그러기 위한 그 배움 자체도 즐거움이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매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그래서 애프터스콜레형의 가능성 지금 이제 일부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도 그렇고요. 저는 2016년 총선이나 17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 인생학교를 이범 개혁 진영에서 저는 좀 공론화시키고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교육 체제를 좀 뒤흔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선거 때 불쑥 제안되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막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중학교 뭐 1, 2학년을 중심으로 한 자유학기제는 원래 고1 전원학년제를 변형시켜서 이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시점이 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애프터스콜레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화를 막 서둘러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젠다를 선점하고 아젠다를 먼저 제시하자는 겁니다. 뭐 바로 한 2년 내지 3년 만에 몇백 개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호이스콜레형의 가능성 이건 저기 평민대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지금 서울의 시민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준비하고는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이 광역단체장들이 평생학습과제랄지 평생학습 기관 중에 일부를 이런 좀 새로운 개념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이거 역시 그 시범으로 운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예를 들어 지방의 군수나 소도시 시장 같은 경우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똑같은 건 아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 폐지되는 대학들 지금 뭐 대학들 뭐 그 통폐합하고 막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방의 대학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개념의 그 이 평민대학으로 바뀌어서 중간에 직장 다니다가 와서 또 쉴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예, 좀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예. 단기 융합형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 역시 좀 아젠다를 좀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 교육과정 부분은 예. 저는 그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나 평민대학이 이 생산 활동과 결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가능하면 좀 일을 해가지고 직접 이 먹을 것도 좀 만들어내고 생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델로 좀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오연호 대표님이 나오신 걸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냥 애프터스쿨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일제가 우리에게 덧씌워놨던 식민지 교육 체제를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 체제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 한번 삼고 마음먹고 한번 우리가 뭔가 이 도모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아주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이게 추진 전략 이것도 이제 매우 꼼꼼하게 좀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사진 찍으시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안승문 선생님이 서울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교육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까 교육청 얘기하셨습니다만 예. 발제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뭐 이런 흐름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예정이 좀 있나요? 꼭 이건 아니겠지만 예, 꼭 어떤 이건 흐름이 아니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대학 있잖아요. 시민대학. 예. 시민대학이라는 그것에 이제 한 유형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좀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경기교육청의 인생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론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분간 되시겠습니다. 예. 네. 예. 제가 가장 성의 없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나눠드리고 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앞에 송 교수님이나 안중무 선생님과 함께 덴마크의 이제 프리스콜레 애프터스쿨 갔다 오면서 많은 그 영감도 받고요. 우리 교육에 대해서 가야 할 길도 많이 이제 생각해본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라는 제도가 인간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 애프터스쿨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인 제도도 존재할 수 있구나. 저는 2000년도에 뭐 그 전에는 아까도 이제 안승훈 선생님과 그런 교사단체 운동도 좀 하고 그 한계를 느끼면서 남한산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2000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공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라고 실천 운동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폐교 직전에 학교에서 가능성을 찾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학교라는 것도 또 어떤 그러한 진영에서 그런 곳에서 사례를 만들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새롭게 어디다가 크게 만들고 어떤 뭐 자본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자생적인 실천들이 샘플이 되고 그것을 제도 속에서 받아들이는 구조로 갈 때 좀 더 성공적이고 한국적이고 토착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 경험적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혁신의 운동은 2000년도에 이제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자생적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작은 학교 운동에서 출발했고 2009년 그것이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서 제도로서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제도화로 되고 현재 이제 혁신학교 운동이 퍼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356개 정도의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서 전반적인 학교 개혁의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하는 이제 혁신학교에서 학교 혁신 운동으로 이제 전반적인 변화를 드는데, 그러려면은 현재 시스템들, 이 관료주의, 이 장악 행정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질 때 일반적인 학교 변화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경기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 혁신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이라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제 10여 년을 넘어섰죠. 준비 오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오는데 10여 년 동안에 자생적인 실천 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제도를 만나서 지금 이제 6년 차 되어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갑니다. 아마 이것이 뿌리되어서 전국에 퍼져서 자리 잡는데 또한 10년 걸리겠죠. 또 다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학교 밖에 또 하나 학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이제 꿈의 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꿈의 학교 중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인생학교, 또 덴마크에서 나오고는 애프터스쿨과 유사한 것은 쉼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3 끝나고 좀 쉬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가는 꿈의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 학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할 수 있는 계절 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이 세 개의 모델을 가지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모델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관주도적인 문제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라든가 또는 교육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 함께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거나, 이런 형태, 그다음에 지자체가 참여하거나, 이런 총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교육청이 주도하지 않는 형태로 갈 때 성공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안의 교육을 가지고 혁신을 고민했다라 보면 이제는 학교 밖의 학교에 가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어떠한 교육의 본질적인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근대 교육 체제, 국가 독점적인 근대 교육 체제의 붕괴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담아낼 수가 없는 상태. 이런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 고민은 생성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근대 공교육이라는 것은 이 도시화와 함께 연동돼 있지요. 국가 주도성과 연동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도시의 공동화 현상 이런 얘기하고, 뭐 어제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부산도 사라질 도시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섬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도시 공동화와 노령화와 함께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도심에서의 폐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령대의 학생들, 국가 주도적인 어떤 교육의 체제 속에서 이미 구멍 났다는 거죠. 작은 학교가 망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도심 안에서 교육 공동화 시행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이것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교되어지는 도심에서 또 공동화되어지는, 제가 도봉산 밑에는 도봉초등학교인가요? 그런 데 가봤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전에 100학급 규모의 학교였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24학급이 돼 있어요. 거대한 건물 몇 개의 동에 그대로 쉬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는 학교 건물 관리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제 동연령대의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시스템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학교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면 아까 이제 평생학교 시스템으로 연동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형태야 이제 근대 교육의 시스템을 벗어나면서 이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경기에서도 이제 또 다른 한 발 더 나가는 혁신을 얘기하면서 학교 밖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씨앗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다양한 실험들을 해봐야 된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 전략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생성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도 저희가 이제 많은 가능성을 보는 것들이 보게 되면 많은 아까 이제 안승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있어서 각종 그 실천적인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축적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분들이죠.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만이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이 현재의 시스템을 이제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의 그런 자원들이 결합해서 또 다른 학교 모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도 국가 독점적 사회적 구조에서 교육 구조에서 이제는 지역 주도형으로 바뀌어가는 구조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덴마크에서 저런 가능성이 실험이 왜 성공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지역적이거든요. 지역 주도적이고 그 속에서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실험들이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샘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천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는 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기 있는 그곳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내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진영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진영의 논리에 갇힐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지자체 또는 이제 뭐 퇴직 교원들도 나왔는데 교육자원봉사단이 만들어지고 또 폐교시설 같은 것을 공적으로 이용해내고 또는 어떤 복합형으로 하고 뭐 영국에 같은 데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대의 그 산업 이런 것에 도시가 만들어졌다가 이 공장이 폐쇄가 되고 망해지면서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감축되죠. 학생이 급속도로 감축되면서 도시 재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런 교육과 같이 만나면서 그런 평생교육 학습 시설로 학교를 전환해 가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타의 우리만이 아니라 여느 나라에서도 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요구로 다가올 수 있고 오고 있고 10년 내에 대한민국의 많은 도심들은 엄청난 그 교실 공동화가 나타납니다. 그 교실이 이제 유휴교실이 엄청나게 남는데 거기다가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것이 뭐냐면요. 글로벌 그래가지고 영어마을 만들기를 했어요. 성당 같은 데도 유휴교실에 대해 3개의 영어마을 만들기를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죠 이제. 근데 더 급속도로 공동화가 되고 유휴교실이 만들고 도시만의 폐교가 시작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는 문제는 각 지자체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것과 결합되면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곳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공교육이라는 것이 국가가 주도할 때만이 공교육이 아니라 공적 가치가 시행될 때 그게 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도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교육으로서 또 다른 학교 밖의 학교를 구축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잠깐만요. 딱 하나 질문만 하겠는데 아까 미리 오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 네. 정독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교육청이 하는 일에만 좀 관심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더 펼쳐져서 이 꿈의 학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과 연동시켜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험적인 지자체와 연동되어서 이것은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조인해서 하는 사업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분은 이제 지자체와 파트너가 되어서 하는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한 트랙은
시민단체라든 교육자원봉사 이런 개별 하는 진행을 하고 양쪽 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또 경기도 교육청 좀 그 전체적으로 함께 뭔가 선의 경쟁을 해가면서 좋은 모델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할 텐데요. 양천구청에서 지난번에 일주일짜리 인생학교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사례에 대해서 이주현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장께서 나오셔가지고 10분 정도 어떻게 운영해봤다 그랬더니 어떻더라 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이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앞에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사실 제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저한테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바라는 부분은 실제 운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좀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오연우 대표님께서 저는 이제 앞에 발제자분들에 비해서 더 짧은 시간 10분을 주셔서 얼마나 제가 많은 자료들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제가 압축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은 또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뭐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뒤풀이도 갈 예정인데 그때 혹시 오셔서 그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행복한 인생 설계학교라는 그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자치구에서 그 이런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런 문제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에 지금 23개 자치구에서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던 부분은 그 자유학기제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실효성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가져와서 자유학기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앞에 이제 발제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이후의 시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본인의 이제 인생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먼저 한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행복한 인생 설계학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에 그 임요원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복한 인생 설계학교라고 했더니 피드백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인생 설계학교란 저희가 갖고 있던 아까 그런 문제 의식과 더불어서 저희는 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본인의 인생을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또 행복이란 가치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 정말 그 행복을 스스로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 안승문 선생님 그 발제 처음 자료에 있었던 우분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이제 아프리카 그 부족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학생들 그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제 뭐 과자나 사탕 같은 걸 걸어놓고 가장 먼저 가서 먹는 사람이 그걸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그 부족의 아이들은 다 같이 함께 걸어가서 다 같이 그걸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왜 너희들은 그거를 그 혼자 가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한 답이 우분투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좀 저희 인생설계학교에 같이 접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집한 인원은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40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 인원은 이제 저희가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홍보는 부족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역 사회에서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교육을 했고 마지막은 1박 2일간 그 오마이스쿨을 좀 저희가 활용해서 진로 캠프를 좀 가졌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싶었던 키워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또 학교에서 부족했던 인문학과 철학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은 운영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또 그러면서도 좀 의미 있는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던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교육연구소 프락시스 대표님도 같이 참석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팀과 같이 그 합력을 해서 교육 연극 방식의 그 모든별 멘토제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교육 연극 방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일방적인 이제 선생님 위주의 이제 교사 중심의 그런 교육이 아닌 아이들끼리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같이 공동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체험 학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은 지금 총 6일간 그 지금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첫째 날은 이제 행복 가치관 탐색이라고 해서 아고라 광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 그 시대에 이제 다양한 철학자, 4명의 철학자의 다양한 사상과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잘 맞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주제로 그 학교 폭력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저희가 교육 연극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앞에서 이제 연극팀이 오셔서 학교 폭력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 선생님, 뭐 학생,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들을 이제 상담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다양한 입장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그 셋째 날은 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불령선인,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개인의 삶을 좀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개인의 삶이 좀 우선이 돼야 될지 아니면은 공동체적인 그런 그 독립운동의 삶, 그런 분들의 이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역지사지 드라마라고 해서 이제 소통과 관계에 대해서 주위에 이제 뭐 선생님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부모와의 관계,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이제 본인들이 앞에서 연극을 직접 해보면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도 좀 소통과 관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될지 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본인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연극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박 2일 캠프에는 뭐 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게 런닝맨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좀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뭐 그 저녁에는 같이 뭐 화합의 장이란 시간으로 이제 파티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도 가졌고, 그리고 제일 저희가 그 1박 2일 캠프에서 얻고 싶었던 부분은 미니 방송국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바랬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자신의 문제를 그 미니 방송국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뉴스팀, 다큐팀, 뭐 드라마팀, 팀별로 그 역할을 나눠서요. 그거를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별 멘토제를 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효과는 그 아이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이제 속에 있는 얘기도 못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멘토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또 평소에는 말을 안 하던 친구들이 실제로 저 시간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별 멘토제가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그 친구들과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이런 사례도 또 다른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1박 2일 캠프 갔을 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그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본인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뭔가 과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도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마지막 가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연극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형식인데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압박, 외압에 대해서 그 지금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표현하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외압을 저 아이가 어떻게 표출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심리극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연극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 PC방에서 아이가 이제 놀고 있다가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본인들이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셋째 날에 진행되었던 불령선인이라는 연극 중에 하나인데요. 저렇게 앞에서 이제 배우들이 와서 연극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끼리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또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캠프 때 모습인데요. 그 첫날은 굉장히 아이들이 어색하고 딱딱한 모습이 많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캠프 가서는 모든 친구들이 서로 어울리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캠프에서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팀은 그 예능이란 파트를 맡아서요. 본인들이 이제 가사를 개사를 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앞에서 이제 노래로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직접 그 노래를 개사하는 부분, 그 보드에다 좀 적은 부분을 저희가 좀 사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뉴스팀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굉장히 기능이 좋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뉴스를 이제 찍고 저렇게 상영을 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이제 드라마를 맡았던 팀이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끝나고 조금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운영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교육적인 자문도 많이 받고요. 다양한 분들 앞에 계신 안승문 선생님, 송순지 교수님 좀 찾아가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효과를 얻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그 피드백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대표님이 나오셨지만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어떤 점이었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 다양한 아이들이 섞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 다양한 권역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모았는데요. 목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률도 좋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적 그런 그 부모의 능력도 좋은 친구들인가 반면 그 같은 양천구 안에 있는 또 신월동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도 많고요. 굉장히 좀 열악한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섞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은 그 부모가 없이 아이들 셋이 같이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말도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던 자리가 그전에는 없다가 이렇게 6일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우고 즐거웠는지 피드백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런 시간이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잡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 후에 다른 구청에서도 막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하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 2개 구청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좀 네.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관련된 그런 소스는 드렸습니다. 네. 이 사진 찍은 분은 같이 구청에서 오신 분이니까 다른 구청에서 오신 분. 예, 같은 구청에서 왔습니다. 같은 예. 구청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